지금 무리한다는 건 뭐예요? 약간 버거운데 힘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버거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끌 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막 영끌 뭐 집 던져 막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다 털린 분도 많아요.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2009년도 때는 그걸 하우스포라 그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리시면 공공분양도 아까 있다 그랬고,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매물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공포에 휘둘려가지고, 이건 악수잖아요. 하반기와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하반기 주택시장은 이미 하반기잖아요. 지금이 하반기인데 이제 8월이고 9월 추석 이후로 다시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은 여전히 약간 보합하거나 강보합 정도로 상승으로 좀 몸을 틀다가 또 주저앉을 것 같고요. 이 서울, 수도권은 추석 이후를 기점으로 아니면 추석 전부터, 저는 빠르면 7월 봤는데 6월 7월 봤는데 지금 워낙 정책적 금리가 강해가지고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더 가는데 그래도 9월 기점으로 해서는 확연하게 연말로 갈수록 제가 볼 때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봅니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크게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하면은 이거 직무유기가 가거든요. 그동안 몇 년 지난 동안 사전 청약도 없애고 이래서 국민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분양까지 이제 가시하게 되면 시장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뭔지 모르지만 자꾸 늦춘다는 느낌을 다 가지실 거예요. 의도적이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재작년에 이미 트랙이라는 전략을 써서 MB 때는 이게 오래 걸렸어요. 입주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보상 체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보상 체계까지 손을 봐가지고 전 정부 때 보상을 좀 신속하게 시세에 맞춰서 짧은 기간 안에 막 6개월, 1년 만에 지구 지정되고 나서 거의 90%, 100% 가까이 된다가 많고 3기 신도시 외에 또 공공택지도 많잖아요. 주위에. 3기 신도시 5군데는 3군데가 이미 100% 된 데가 1년 넘었습니다. 해도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아주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미루기에는 정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LH도 할 일이 없어요. LH가 뭐예요? 공급하는 데잖아요.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최근에 오늘인가 어제 그 LH 사장이 하나 왕숙지구 그 현장 갔어요. 착공 그거 진행되는 거. 근데 이러고 또 지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정말 그럼 나쁜 정책이고, 그것도 이제 언론사분들이나 시민들이 얘기를 해야겠죠. 뭐 하는 거냐라고. 그죠? 이 주택가가 이렇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LH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하남교산 기업이전 대상자 모집 공고, 고양창릉 공공주택 지정 변경, 하남교산 원주민, 이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 공보. 그러니까 임대주택 원주민을 이주 대책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히 가는 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임시거주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 착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착공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최상무 경제부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에 공급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말을 묘하게 했어요. 2028년까지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잘하면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할 수도 있죠. 하는 척하면서 10,000개, 20,000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몇십만 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게 소리를 이제 많이 내야 되십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왜 빨리 안 하냐, 주택가 이런데 이런 것들을 좀 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마냥 미룰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그냥 분양가거든요. 분양 가격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시세 대비 80에서 90%예요. 그리고 어느 조건을 가질 때는 70%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지금 시세를 막 올리는 상태에 분양할 수 있겠죠. 나쁜 정부면. 시세가 낮을 때 분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잖아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건데 지금 이걸 좀 약간 조금 인위적으로 이걸 조절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눈총을 받고 질의가 많으니까 최근에 사전청약도 폐지했잖아요. 그거는 왜 폐지했냐면 그 민간한테
공공택지를 공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전 청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주택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저 공사비가. 근데 그 부분을 그러면 감안해서 하면 다 이해하는데 그걸 없앤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국민을 또다시 기만할 수도 있고 말씀 주신 3기 공공도시가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한다라면 분양가가 분명히 시세보다 20% 낮다는 얘기는 새집이잖아요. 새집이고 위치도 더 좋고 기존주택보다. 그러면 기존주택에 100% 하방 압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수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집을 팔려고 했던 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기 집이 좋은 집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내 집이 안 팔리기 전에 하니까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하향 안정화 도움에 되는 3기 신도시 공공정책은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고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기회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우리 청년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그 분양 물량도 청약제도를 개편, 이번 정부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계층에 청약 어떤 가점제로 인한 본의 아닌 불이익을 조금 상쇄해주는 제도를 잘 만들었잖아요. 이번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그 제도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활용하려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청년들 위한 정책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남기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공직자들이니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축주택이고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면 일단 원패스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프리패스라고 할까요? 자동화, AI 자동화. 관리비도 이제 기존 주택보다 무조건 덜 나옵니다. 다 LED 센서를 해가지고 주차장 가면 맨날 켜있는 주차장이 있고 센서라는 데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런 기본에다가 컨베어 시스템이라 가지고 쓰레기가 없는 또 기본 시설이 다 있고 결정적으로 돌봄센터가 되게 중요한데 신혼부부들한테 기존의 아파트들은 돌봄센터가 돌봄센터 전용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내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니까 좀 빈약한 좀 충분하지 못한 시설임에 비해서 3기 신도시는 기본으로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하고 신혼부부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어떤 시스템을 가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망 자체도 서울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마치 서울하고 똑같으니까 충분히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젊은이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2021년도, 2년도 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집 사면 이거 공포 마케팅에 당하는 거다, 뺏기는 거다 그랬고 분명히 조정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왕따 치고 당했죠.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도 때 이미 미국의 유동성 확대가 얼마나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였지 미국 금리 인상은 예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 중에 부동산 얘기를 주로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분명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게 안 하더라도 고점에 오면은 꺾이게 돼 있다는데 고점이 언제냐면 2021년 말이었어요. 2년 초에 들어가니까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신고가가 툭툭 치고 자전거래 그때 그 가짜 거래 신고하는 사람들 수사하고 그랬잖아요. 깜빵도 가고 가짜로 신고가 올리고 이런 걸로 겨우겨우 맥락을 유지하다가 점점 시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마침 6월 달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는 말씀드렸을 때 조정받아서 살 기회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 9개월 동안 주택가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측을 믿으신 분들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제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와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집을 사는 건 영끌 완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영끌 완때하고 너무 데자뷰예요. 젊은 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우리 신사임당 같은 유튜브를 똑같은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가 드라마를 집중해서 볼 때가 있고 그냥 볼 때가 있잖아요.
저를 비롯한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논리를 다 들어보시고 또 상승론자분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꼭지의 공포 마케팅으로 사시는 분들이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희생양이 뭐냐? 분명히 기득권 카르텔들이 여기서 이제 꼭지 샀잖아요. 그럼 또 영끌에서 뭐 문제 생겨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요걸로 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지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주택가격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데 특히 서울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때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게다가 3기 신도시 공급이 나오면 무조건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5년 뒤부터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번에도 보시면 이게 해외 시각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크게 냈습니다. 국가별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중에 제가 2페이지만 캡처했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이런 그림이 이게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제일 바닥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그려놨을까요? 뉴욕타임즈가. 그럼 뉴욕타임즈를 뉴욕 사람만 보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봅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이걸 안 봤을까요? 이걸 보면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어떤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군인이 이미 50만 명, 60만 대군이 없어졌어요. 50만 명 월급 주고 군인 뽑아야 되는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전 세계에서 유모차가 팔리는데 강아지 애완견 우리나라 지금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유모차 용으로 팔리는 숫자가 사람 애기들 유모차로 팔리는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여기 뉴욕타임즈에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저도 국민으로서 기분 나쁜데 쪽팔리기도 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래예보 얘기하는데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는 자료인데요.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대해서 그림 2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1980년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등, 일본 2등, 9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버블 터졌잖아요. 그래도 2등 계속 유지하고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코리아 이렇게 있죠. 언제요? 2000년 들어서서 우리가 경제 대국에 낀다, G7이다, G20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년간. 근데 그 뒤를 볼까요? 2050년, 이 텀은 좀 긴데요. 20년간 잘 유지했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15위 밑으로. 하품 지급당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장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어떤 자본 구조, 자산 구조, 부동산에 올인된 잘못된 그런 것들, 그리고 선도 기업들의 형태 이런 걸 다 체크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 올라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가 빡 올라와 있어요. 여기 우리는 사라지는데 인도네시아는 올라와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저성장 국면으로 확실히 들어섰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의 주택가격은 누가 봐도 잘못된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시는 것보다 미래를 보실 때 좀 더 나중에 사시면 여유가 있게 사시면 돈이 남으면 애를 또 낳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비 부담도 없어지면.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사는 게 거의 꼭지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 중에 2030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신사임당에 40도 계시고 2030, 40분들 입장에서 30년, 20년 뒤면 60, 70이에요. 50에서 70 딱 그때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들고 막 갔을 때 상황은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미리 안다라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대부분이 기다릴 거고, 기다리다 보면 주택가격이 조정될 거고, 조정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사기에 되는 안정된 가격이 오면 그때가 대한민국이 다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목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의 목인데, 그런 소리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제가 볼 때 지금 꼭 사시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안 좋은 것과 더불어서 보시면 선이 쭉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20만 쌍, 결혼 쌍수입니다.
20만 쌍. 저희 때는 40만에서 50만 사이가 결혼했습니다. 딱 한 30년 만에 반토막 더 났죠. 쉽게 말하면 20만 쌍이니까. 그러면 30년 뒤에 10만 쌍으로 줄까요? 인구 감소 시절이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놀랍습니다. 보시면 20만 쌍인데 불과 10년 안에 10만 쌍으로 줍니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20년 뒤에는 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털어야 되는 때입니다, 사실. 턴다는 표현이 좀 저속한데 죄송한데 자산 관리할 때예요. 무리하게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이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잘해야겠죠.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집중 그만해라. 대한민국 같이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분명히 한 5년, 10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함부로 서울만 올인할까요? 전혀 못 고를 거라고 봐요. 젊은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완화 정책이, 균형 정책이 발전될 거고, 현재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만큼 이미 더 오버가 됐기 때문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시장에 너무 잘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 전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제가 사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소득이 주택가격이 비싼 시절이 있고 너무 비싼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생활하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잡는 전혀 문제 없으시면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소득이 안 받쳐줄 때 얘기입니다. 안 받쳐줄 때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든지 뭐 보도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첫 번째는 겁니다. 내 소득이 대출 원리금을 갚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인가를 1번으로 잡고, 근데 조금 더 무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아껴 쓰고 투잡 뛰고 이렇게 약간 무리할 때. 그럼 그랬을 때 유지 가능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지 가능성이란 뭐냐? 주택 가격이 10%, 15% 조정받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가? 현재 말고 사셨을 때. 샀는데 만약에 10%, 20% 떨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떨어지거나 두 번째 뭐야?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계산 또 해야죠.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는 거는 좋은데 충분히 감내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변동폭이 있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무리한다는 건 뭐예요? 약간 버거운데 힘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버거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끌 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막 영끌 뭐 집 던져 막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다 털린 분도 많아요.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2009년도 때는 그걸 하우스포라 그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공공분양도 아까 있다 그랬고,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집이 매물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공포에 휘둘려가지고, 이건 악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아이작 뉴턴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내 집을 보고 이게 나 혼자 생각해서 이거 내가 무리해서 샀는데 내 돈은 5억 들어가고 대출 5억 받았는데 5억 튀면 내가 100% 번다. 월급은 할 수 없다. 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못 버티면 나는 완전 파산되니까. 주식 신용융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심하시고 공공분양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지시고, 또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겠죠. 그때가 온다라면 지금에 과연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역으로 한 10년 동안 앞으로 월세를 산다고 가정할게요. 서울의 모모 아파트가 시세가 25억이에요. 월세가 한 350대거든요. 1년이면 얼마야? 3,500이죠. 20년 살면 얼마야? 7억이에요. 그러면 25억에서 7억 빼면 얼마 남아요? 18억 남죠. 월세 편하게 20년 살면서 18억 갖고 돈을 굴리면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주택가격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PRR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혀를 내두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 PRR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 얘기를 하시니까, 미국에서는 NAR이라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전미협회. 거기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가이드를 줍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의 연 임대료, 1년에 내가 내는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이 몇 배 수준인가를 보고, 그것이 15배 이하면 집을 사는 게 낫고, 임대료를 내는 돈이 집값보다
적다면은 무조건 사는 게 나은데 집값이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나냐면 15배가 아니라 뭐 한 20배도 나타나겠죠. 집값이 더 비싸면 임대료와 보충을 못하니까 그 가이드의 기준이 15가 되면 집 사는 거를 충분히 고려해라. 20이 되면 무조건 임대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주택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와 통계 방식으로 25가 되면 주택은 사지 마라 이럽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건 아니고 서울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그 수치가 그럼 30일까요? 40일까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통계 나온 거로는 넘버5에서 서울은 80입니다. 80. 그러면 뭐 정리되죠? 그러면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무조건 임대 삽니다. 집 안 삽니다. 그렇죠?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하실 때 분명히 고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셔라. 사가지고 투자 수익을 노리는데 뒤에서 사줄 사람이 있나? 그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멘탈 관리하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분명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폴 사무엘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1970년도, 71년도 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경제학을 그렇게 잘 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막 혼동하다가 그분이 도대체 돈이 많아야 행복하나 막 이런 거 하다가 결론은 경제학자답게 행복 공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은 딱 하고 욕망분의 소유 나누기 욕망이 행복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소유한 게 10억인데 욕망이 100이면 어떻게 돼요? 행복 지수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유한 게 100인데 욕망도 100이야. 행복 지수 100이에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동조가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항상 행복한 마음과 표정을 갖고 살 수가 있고 자꾸 비교하면서 욕망을 자꾸 멘탈 흔들리면서 쫓아가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이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이런 공식도 참조하시면서 세상에 대처하시면은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